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자, 2008년에 전 세계를 그냥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금융위기. 이거 그냥 경제현상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거대한 추리소설 같아요. 그리고 이 사건 뒤에는 여러 명의 용의자가 있죠. 오늘 저랑 같이 경제학 교재라는 단서를 가지고 이 미스터리의 진짜 범인이 누군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경제 탐정이 되어보는 거죠. 여러분, 2008년은요, 그냥 경기가 좀 안 좋았다,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. 우리가 정말 돌처럼 단단하다고 믿었던 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이 그림처럼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정말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. 아니, 도대체 왜?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? 지금부터 이 거대한 경제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바로 오늘의 우리 수사 계획입니다. 먼저 가장 유력해 보이는 첫 번째 용의자부터 살펴볼 거고요. 그 다음엔 베일에 쌓인 공범을 찾아낼 겁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한 진짜 설계자는 누구인지 밝혀낸 다음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뭔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준비되셨죠? 자, 그럼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부터 만나보시죠. 당시에 모든 신문, 모든 방송이 범인이라고 지목했던 바로 그 이름, 금융규제 원화입니다. 아니, 교수님, 은행들이 왜 갑자기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 거죠?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. 그 답이 바로 이 타임라인에 있습니다. 보세요. 1933년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사건 이후에 은행들이 위험한 투자를 못하도록 글래스-스티글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놨어요. 그런데 1980년대부터 이 장치가 슬금슬금 해체되기 시작하더니 1999년에는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. 안전장치가 완전히 풀린 거죠. 그러니까 은행들이 2000년대 초반에 저금리 상황을 딱 만나니까 이때다 싶어서 주택시장에 어마어마한 거품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. 결국 한마디로 뭐냐? 정부가 금융기관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.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걸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에이, 우리가 위험한 짓 하다가 망해도 어차피 정부가 세금으로 구해주겠지.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겁없이 그냥 위험한 도박을 막 벌인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규제 완화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. 우리 수사에는 훨씬 더 교활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공범이 숨어 있었습니다. 바로 그림자 금융이라는 녀석이죠. 그림자 금융, 이름부터가 뭔가 좀 수상하지 않나요? 이름 그대로예요. 정부의 감시망, 그러니까 빛을 교묘하게 피해서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그런 금융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. 교재에 나온 정의를 제가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. 딱 이겁니다. 은행처럼 생겼는데 은행의 규칙은 하나도 안 지키는 무법자. 우리가 아는 일반 은행은 예금자 보호도 되고 정부 감독도 빡세게 받잖아요. 그런데 이 그림자 금융회사들은 그런 보호막이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. 자, 이 표가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.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 한번 보세요. 일반 은행이랑 그림자 금융의 차이점. 규제도 없고 예금자 보호도 없고 모든 면에서 안전장치가 없죠. 특히 저 마지막 줄, 뱅크런 위험이 매우 높음이라는 점, 여기에 별표 5개 쳐야 합니다. 뱅크런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한꺼번에 돈을 빼가는 현상이거든요. 그림자 금융은 이런 공포, 이런 패닉에 극단적으로 취약했던 겁니다. 그리고 실제로 정확히 그렇게 됐습니다. 주택시장 거품이 살짝 꺼지기 시작하니까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던 이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 그냥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. 그리고 그 충격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아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. 위기에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거죠. 자,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규제 완화랑 그림자 금융이라는 이 범인들, 얘네들이 마음껏 날뛸 수 있도록 자금을 대준, 그러니까 이 모든 판을 설계한 배후가 있다는 겁니다.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이 사건의 진짜 설계자를 찾아보도록 하죠. 그 배후의 이름은 바로 글로벌 불균형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그냥 전 세계의 돈 흐름이 한쪽으로 너무너무 심각하게 쏠려 있었다, 이 뜻입니다. 신흥국들은 열심히 물건 팔아서 돈을 벌고
그 돈을 쓰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이 전부 선진국, 특히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. 그리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첫 번째 증거입니다. 기가 막히게 보여주죠. 여기 파란 선이 선진국, 빨간 선이 신흥국인데요. 2000년대 이후를 한번 보세요. 선진국은 계속 마이너스, 즉 돈을 빌려다 쓰는 쪽이고 신흥국은 계속 플러스, 즉 돈에 빌려주는 쪽이 된 겁니다. 이 벌어진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? 바로 그겁니다. 신흥국이 저축한 그 막대한 돈이 전부 선진국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뜻이에요. 이게 진짜 의미하는 바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나라의 저축이 돌고 돌아서 미국의 주택시장 거품을 키우는 데 쓰였다는 거죠.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.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불균형 그 자체였던 겁니다. 자, 여기 결정적인 증거, 이른바 스모킹 건이 있습니다. 바로 중국의 외환 보유고입니다. 이 막대 그래프 좀 보세요. 2000년대 이후로 그 규모가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. 폭발. 바로 이 어마어마한 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서 금리를 뚝 떨어뜨리고 주택시장 거품에다가 기름을 그냥 활활 부어버린 겁니다. 금융위기라는 괴물을 키워낸 자양분이었던 셈이죠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범인들을 모두 검거했습니다. 그렇다면 그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을까요? 일단 위기가 빵 터지니까 각국 정부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 급한 불부터 껐습니다. 그리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하면서 미국에서는 도드 프랭크법 같은 아주 강력한 금융규제법을 만들었죠.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. 자, 오늘 수사 결과를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용의자는 안전장치를 풀어버린 금융규제 완화. 두 번째 공범은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무너져 내린 그림자 금융. 그리고 이 모든 판을 설계한 진짜 배후에는 시장에 거대한 거품을 만든 뿌리 깊은 글로벌 불균형이 있었습니다.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만든 합작품이었던 거죠. 오늘 우리는 금융위기의 세 주범을 모두 찾아냈습니다. 그리고 규제는 다시 강화됐죠. 하지만 근본 원인이었던 글로벌 불균형은 과연 해결되었을까요?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.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음 위기로부터 정말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.